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자과학기술과 사이버 안보라는 세션의 사회를 맡은 정책과 입법연구소 의장이자 한국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공동위원장인 이수영입니다. 양자과학기술이란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말이 좀 어렵죠? 사실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양자과학기술은 국제 정치, 경제, 사회에서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또 양자과학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디지털 기술들의 범용성이 넓은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사회적 중요도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이 높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이버 안보라고 하는 이 인터넷 거버넌스 아젠다와 양자과학 기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오늘 세션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세션은 여러분들께서 양자과학 기술이 도입되게 되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특히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것인지, 그렇다면 긍정적인 건 어떻게 최대화시키고 부정적인 건 어떻게 최소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세션에 앞서서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이화영 서울사이버안보연구소 부소장님 있으셨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화영입니다. 제가 이화영 부소장님이랑 이 포럼 이제 기획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양자과학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대중적 인지도도 낮고 사실 다루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흔쾌히 발제를 담당해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차문석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차문석 교수님은 통일교육원에서 이제 교수님으로도 계셨었고요. 제가 부산통일교육센터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 인연을 맺었습니다. 국제 정치의 측면에서 미중 패권에서의 기술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정말 전 임팩트 있게 다가왔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진우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이진우 강사님은 이전에는 창원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계셨었는데요. 실제로 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시작할 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매번 패널로 참석해 주셔서 인공지능이라던가 디지털 기술과 그다음에 국제 정치, 사회와 관련된 많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예림 어폴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예림 대표님은 디지털 기술과 관련돼 있는 대부분의 XR이라던가 VR, AR 그리고 인공지능 등 다양한 이제 기술에 대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대표이자 변호사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지금 부산에서 올라오고 계십니다. 업무 일정이랑 교통편의 지연으로 조금 늦을 수 있는 점 사전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양자과학기술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이화영 부소장님의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이제 해주시면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간단히 저희 이제 연구소 소개를 하면은 22년도에 개소한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제를 지원하는 민간 연구소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버 안보는 국가 전략으로 4개 부처가 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명시되어 있기로는 이제 과기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가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각 부처가 이제 워낙 바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고 계신 일들도 많고 해서 저희 연구소는 그 사이에 이 법을 조금 지원하기 위한 수평적인 4개 부처의 어떤 좋은 실무자분들의 의견과 어떤 이야기들을 모아서 국회나 입법조사처의 어떤 의견으로 조금씩 이제 제안을 드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목차를 간단히 보면은 양자 과학 기술에 대한 거, 왜 양자가 이슈인가? 이게 많이 듣기는 했지만은 이게 왜 그런지부터 한번 짚어보고 양자 컴퓨터와 양자 역학의 개념을 짚어보면서 간단한 이론적인 주요 특징과 거기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장단점에 어떻게 사이버 안보와 이제 매칭이 돼서 양자 과학 기술이 우리 일상생활에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양자 과학 기술의 양면성에 대해서 외교와 군비 측면에 대해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거론한 다음 국내외 양자 기술 전략에 대해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국내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기술 발전과 인재 육성, 국제적인 협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양자 과학 기술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양자 컴퓨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왜 양자 컴퓨터가 이슈가 됐는지요? 원래 양자 컴퓨터 자체는 100여 년 전부터 있었던 양자에 대한 개념들이 있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많이 등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양자 컴퓨터, 양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배경과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다 준비가 되면서 기존 체계에 했었던 암호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우려를 하게 되는 이슈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암호는 사실 우리 대화할 때 서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직접적으로 1대1 면대면 할 때는 암호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땐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직접적으로 내 의사를 표현하고 얼굴과 여러 가지 이제 동작과 감정과 말의 뉘앙스로 상대의 의사소통을 알아차리잖아요. 근데 암호가 필요하거나 뭔가 할 때는 나와 어떤 타인 아니면은 어떤 비대면으로 들어갈 때 통신수단이란 매체가 중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통신수단에는 서로가 모르는 부분들, 비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들어가야 그런 규칙을 통해 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는 것들을 아무나 할 수 없게끔 하려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암호가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더 잘 쓰여져 왔는데 의사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통신망을 쓰거나 근데 양자 컴퓨터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양자 역학의 원리를 활용해서 하는 계산이나 이런 수행적인 어떤 컴퓨팅 기술들이 기존의 컴퓨터와는 다르게 중첩과 얽힘과 같은 양자 역학적 현상을 사용한 데이터 연산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원자와 같이 입자가 작은 물질의 에너지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0과 1의 비트 단위에 했던 컴퓨팅 계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계산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등장했고 여기에 관련된 계산법들이 양자 컴퓨터 약간 하드웨어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알고리즘이 들어가야 이 계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혁신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알고리즘은 원리가 양자 역학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졌을 때 양자 과학 기술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양자 컴퓨터가 되겠죠, 앞으로. 거기에 나오는 원리들을 좀 짚어보게 되면은 이제 양자 역학까지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와 양자 역학의 개념을 한번 이제 짚어보게 되면은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컴퓨터이고 큐비트를 사용해서 뭐 중첩과 얽힘과 같은 양자 역학적인 현상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함수라고 생각하면 1대1 대응 있죠. 바로 어떤 시작점에서 끝점까지를 줄을 잇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계산을 대칭 해왔던 부분들이 중첩과 얽힘이라는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는 서로 접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것들이 또 파동이나 역할을 통해 생긴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했던 병렬 계산 어떤 계산적인 부분들이 한 단계 더 다른 역할로 변형이 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범위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렬 근데 이게 꼭 완전히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병렬 계산된 결과 중에서는 약간 이제 원하는 결과만 찾아내는 경우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때 선택적으로 빠르고 아니면 기존 컴퓨터 폰 노이만 방식의 그때 고전적인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 빠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자를 도입하면서 0과 1의 상태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따라서 계산 활용도가 행렬이나 함수나 뭐 여러 가지 소인수 분해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원리들을 이야기를 해보면은 큐비트라고 하는 이제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0과 1의 상태가 동시에
있는 거고, 그리고 중첩이란 것은 여러 계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얽힘이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의 큐비트가 서로 강하게 연결돼서 하나의 큐비트 상태를 측정하면은 다른 큐비트의 상태도 즉시 결정되는 현상이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양자 역학은 어떤 식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 안에 이제 이론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입자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는 영역이에요. 고전 역학에서는 어떤 위치와 속도를 알면은 모든 상황이 예측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양자는 어떤 보이는 단위 자체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는 어떤 상호작용의 성질과 작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현실적인 어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물체와 물질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 베이스에 깔고 있는 게 양자 역학의 원리라고 보면 되죠. 뭐 빛이라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자기를 사용하는 전자파 등의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파동의 간섭과 중첩의 확장의 원리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물질, 이게 책상이나 여러분 의자 앉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물질을 이루었을 때는 원자,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단위가 전자, 핵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갑자기 중학교 물리 시간 같은데 그 안에서 또 나누어지는 게 중성자, 양성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더 핵심적인 게 쿼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붉은색으로 제가 이제 기본 성질을 나눈 부분들이 얘네들은 파동과 입자에 대한 이중성이 있다는 거. 이중성이 있다는 거는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관찰자 효과라고 있는 건 내가 봤을 때 의미를 다시 되돌아서 나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김춘수의 그 시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꽃이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하는 것처럼, 내가 그라고 하는 게 이제 양자예요. 양자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순간 그 물질 세계에서 나에게 이렇다라고 순간적으로 시각적이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개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 양자 과학 기술에서는 퀀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양자 물리학의 어떤 특성을 정보 기술하고 접목을 해서 어떤 초고속 연산, 신뢰, 초고속 정밀 계측 등을 구현해내는 대표적인 어떤 신흥 기술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5, 6G, 뭐 첨단 바이오 등 굉장히 광범위한 범용성을 갖는 기타 핵심 기술들과 융합이 될 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양자 역학적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가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양자 역학적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뭐냐면은 온도를 낮추거나 초전도체가 있어야 가능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양자 역학적 상태를 만들고 양자에 관련된 그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양자 컴퓨팅이 파워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 토대가 지금 극초원에서만 발현되는 초전도체들이 컴퓨터의 온도를 낮추기에 많은 비용을 들어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상온 상압에서 초전도체 물질이 개발되면 양자 컴퓨터 크기도 작아지고 유지 비용도 작아지는 어떤 실용화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베이스가 AI와 마찬가지로 토대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양자과학 기술, 양자 컴퓨팅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여러분 쉽게 들어서 광섬유 케이블이나 레이저나 초전도체 이런 것들은, MRI 이런 건 병원에서 수시로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도 하고 접촉하잖아요. 이제 그런 예로 사용이 되고 있는 영역들입니다. 자, 여기서 양자 물리적 특성하고 IT 기술이 만났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그게 양자 과학 기술입니다.
양자에는 뭐 광자, 전자, 원자 이제 굉장히 이제 물리적 특성을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 불확정성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지만 IT 기술에서는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는 계산이잖아요. 빠른 계산과 통신과 센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같이 이제 만나서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센서, 양자가 앞에 붙으면은 초고속, 초신뢰, 초정밀적인 계측 등이 다 가능하다라는 영역들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뭐 안 좋았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시간적인 효용성을 높이는데 양자 기술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사이버 안보를 간단히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영어로는 말을 하죠. 사이버 보안, 뭐 더불어 정보 보안, 정보 보호, 컴퓨터 보안 여러 용어와 혼용돼서 쓰이고 있고 사이버 공간에서 해킹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사이버 공간을 안정적으로 유지 방어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모든 수단의 집합입니다. 약간 러시아나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약간 IT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서 온 문제를 IT 영역 전체를 좀 다루겠다는 개념적인 의미거든요. 근데 사이버 안보의 영역도 양자랑 좀 약간 유사한 게 있어요. 이것 역시 계속 사이버라는 것도 중첩과 간섭을 통한 영역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안보라는 개념도 온라인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계속 국가 간의 영역이 지정학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첩과 간섭과 남아프리카에서도 해킹 공격을 여기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망에 대한 확장성과 연속성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런 특징적인 걸 같이 보면서 이 과학기술이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 위협이 되는지를 한번 짚어보면 기존에는 1024비트면 2의 10승이거든요. 근데 얘를 암호 해독하는데 100만 년이 걸렸다고 해요. 근데 양자 기술을 하게 되면 한 10시간이면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확 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해저광 케이블을 통해서 어떤 뭐 도감청도 일어날 수 있었고 위성통신도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망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도감청 시 파괴되는 양자 암호 키 방식으로는 불법 도감청이나 어떤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었어요. 그 암호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RSA나 TLS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로 지금까지는 기존에 해왔는데 이거를 차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차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기존의 암호 체계를 깰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도감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센서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반도체 영역을 한번 짚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MRI와 같은 굉장히 미세한 영역들, 어떤 미세하게 보이지 않는 암세포 식별이나 어떤 이제 라이다, 뭐 군에서는 스텔스기나 뭐 이렇게 RF 센서로 어떤 망에 들어오는 부분들을 잡아내기도 하는데 근거리들을 이런 정밀 계측에 있어서 굉장히 초정밀, 마이크로 단위에 있는 부분들에 있는 MRI나 어떤 45, 그러니까 이미징 센서로 해서는 45km 이상 우리가 그동안에는 육안으로 RF가 센서가 미치는 범위가 한 5km에서 10km 내외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스텔스기까지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초정밀 계측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안보와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는 미치는 범위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보안적인 단순한 작은 단위의 개념이 아니라 안보와 직결되는 큰 범위의 영역에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인프라적인 부분들을 건드릴 수 있어서 위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장단점을 한번 외교와 군비 통제 측면에서 먼저 보면은 먼저 양자 감지기나 이런 거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감지하고 국가 간 군사 활동의 투명성을 좀 더 높이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감지했던 영역도 그렇고 미세한 단위의 움직임도. 근데 이런 반면에 이런 컴퓨팅 기술로 인해서 국가 간의 암호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는 단점이 있죠.
국가 간에서는 서로 모든 걸 다 쉐어하거나 공유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거는 서로가 우리나라 거는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각국은 추구하는 이익의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인포메이션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크게 보면은 물리적으로 군비 경쟁은 또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에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양자 기술은 신소재, 에너지,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을 혁신하지만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또 주도하죠. 그리고 글로벌 R&D 협력과 기술 표준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느낌들을 가져가면서 협력할 수 있는 창이 넓어지고 확산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개인정보 침해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양자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한 어떤 차별, 그리고 국가 간 계층 간의 어떤 기술 격차들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고려되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과제이기도 하죠. 국내 양자 과학 기술에 대한 전략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움직였던 게 이제 딱 보여도 미국 아니겠습니까? 누가 먼저 2008년도에 국가 양자 정보 과학 비전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미국에서는 지금까지도 가장 우수한 부분들의 인력과 자본을 미리 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양자 정보 과학 비전을 수립하고 대규모 연구 개발을 추진했는데 2018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양자법을 제정을 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백악관 직속의 국가 양자 조정실을 뒀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우리나라 같은 과기부 같은 그런 위원회 산하에 양자 정보과학 소위원회를 또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양자 정보과학 연구센터를 그리고 MS나 하버드, 코넬, 인텔, 로키드 마틴에 설립을 했어요. 2022년도에 미국 경쟁법을 제정했고 그해 7월에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자문위원회 기능을 격상해서 백악관 직속의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양자 인터넷, 양자 정보 전송 등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인재 관리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을 한번 보면은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계획 요강을 통해서 양자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2020년까지 추진한다고 했고 이미 지났죠. 2030년까지 목표를 보면은 국가전략 구현 6대 중대 프로젝트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세계 최대 양자 정보 연구소인 허페이 물리 과학 연구소를 설립까지 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산학연이 모두 참여한 양자 선언문과 함께 개발 로드맵을 발표했고 18년도 10월부터는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10억 유로로 지원 중입니다. 유럽은 이제 같은 연합으로 전 국가 간에 서로 합의를 둔 협의체로 쭉 나가고 있는 부분이 좀 다르죠. 일본은 2050년까지 오류정정 범용 양자 컴퓨터 확보를 목표로 하면서 2021년도에 AI 양자 컴퓨터 등을 군사화가 쉽고 안보에 직결되는 분야에 1조 원 정도 1,000억 엔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 도시바 등 24개의 기업은 양자 기술의 협의체를 창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기술들은 이미 양자 기술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전략 과제는 3개 정도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자 과학 기술을 발전하고 어떤 기술과 산업을 융합하자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재 양성이 지금 2,500명이라는 거를 2023년도 6월 27일에 과기부에서 양자 과학 기술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면서 이야기를 쭉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 글로벌 인력 순환이 500명이 됩니다. 근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양자 관련된 핵심 인재가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은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예, 1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목표는 2,500명입니다. 그리고 양자 과학 기술 발전으로 보게 되면은 기술 수준 85%, 컴퓨팅 어떤 계산력이나 센서나 이런 부분들은 한 90%까지 올리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서울대 양자 관련돼서 천정희 박사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고 이제 기업도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 운영하시는 분이 양자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적인 과 경제적인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술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그냥 그 하나의 뭐 어떤 연구소, 어떤 차원의 그냥 기술에 대한 부분들만 인정해 줄 게 아니라 산업과 우리나라 기본 토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뿌리가 될 수 있는 인프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지점들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한 10%, 양자를 활용하는 공급 기업을 한 1200개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지금 양자 관련된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몇 개 정도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10개가 넘는다, 20개가 넘는다, 아니면은 한 50개 넘을 것 같다.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정확하게 10개도 안 됩니다. 예, 목표치입니다. 이 목표치가 향후 이제 30년 개발 안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좀 많이 이제 미리 어느 정도 이야기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이제 발전 방향을 보게 되면은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기초 연구입니다. 기초 연구. 그리고 양자 역학에 있어서 우리 기본 과학, 생물, 물리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 기초 과학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R&D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약간 삭감이 되고 있나요?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뿌리가 근간이 되고 있는 기초 과학에 대한 부분들이 인프라들이 매우 허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표가 안 나요. 당장은 표가 안 나나 누적이 됐을 때는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각국의 나라의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IT 강국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 어떤 수치들을 많이 보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거기서 나온 게 응용 기술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응용 기술이에요. 기초 베이스가 아닙니다. 응용 기술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컴퓨터, 센서, 통신 기술들이 앞으로 우리의 상용화가 돼서 일상생활의 접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초 연구와 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잖아요.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이 기술에 대한 거는 사람을 위한 거지 어떤 AI나 뭔가 이런 모든 어떤 기술 다른 인프라들을 위한 거라고 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부터 교육에 대한 어떤 과정부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협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이 바로 예측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제협력. 이걸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다 커서 여러분이 바로 커서 국제적인 어떤 무대와 필드에 나아가서 협력도 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그런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게 우리나라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의 성장과 어떤 커나가는 대한민국에서 큰 자긍심이 아닐까요? 근데 만약에 어떤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공동으로 한다거나 대등한 듯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수세적이고 뭔가 이렇게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하게 되면은 그 성장하는 그 원동력의 힘이 매우 미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반도체 우리나라 지금 삼성의 어떤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크게 이제 나아가고 있었던 초창기에 그 부분들이 나아가고자 했을 때 도면이나 이런 반도체 설계를 미국에서 이렇게 막 보여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6명의 연구진들이 가서 도면을 보고 그냥 머릿속에 외웁니다. 외워가지고 다시 끝나고 난 다음에 도면을 각자 외운 부분을 그려서 조합을 한 거죠. 그런 연구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발전에 혁혁한 공을 했던 부분들이고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어떤 초기 기초 연구에 대한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우리나라의 성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뿌리를 갖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름을 하자면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과학의 유일한 목적은 인간이 생존하며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AI도 기술도 여러 가지 위협도 되고 양자 컴퓨팅에 대해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많은 시간들을 의미 있는 개인적인 성장과 어떤 활동들을 위해서 누리기 위함 아니었나요? 먹고 사는데 예전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기술로 어떤 마음으로 기술의 발전을 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이 기술들에 대한 것을 논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이 시간을 빌어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발제를 30분 정도 들었는데 이 사이버 안보라고 하는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아니라 인재 양성이라던가 조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이버 안보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서 정말 임팩트 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자들의 얘기를 좀 시작할 텐데요. 먼저 서울사이버대학교 차문석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논의에 어떤 기술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맥락들을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게 제 미션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주제는 이제 미중 간에 진행되는 다양한 패권 경쟁과 그 핵심이 이제 테크놀로지 경쟁이기 때문에 그 맥락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 이제 이 한반도 문제도 결부시켜서 기술과 한반도가 어떻게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미중 간의 경쟁이 이 기술 경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미중 간의 경쟁은 이중적인 경쟁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우리가 인식한 게 이제 군사 안보 정치 문제입니다. 이 통틀어서 이걸 헤게모니 경쟁이라고 하는데 헤게모니 경쟁뿐만 아니라 이제 테크놀로지 경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경쟁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어느 나라가 기술적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를 놓고 다투는 이제 경쟁을 테크놀로지 경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이제 AI라든지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경쟁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 미중 간의 경쟁의 오늘 논의의 이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이 갑작스럽게 여기 이 분야에 등장한 건 아닌 것 같고 대체로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이 영향력이 있는 나라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물론 2008년에는 이제 미국발 경제 위기가 있었고 그것이 2010년에 세계 금융위기로 번지는 상황이 있었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사실상 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직면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연 10% 성장을 했고 2010년에 이르면은 GDP 2위 국가인 일본을 따돌리면서 G2 국가가 되는데요. 이 시기가 아마 미중 간의 경쟁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2010년이면은 특이한 지점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이 미국 GDP의 40%에 도달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이 40%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반복적인 패턴을 보면은 세계 2위 국가가 미국 GDP의 40% 도달할 때는 미국이 총력을 다해서 그 나라를 영향력을 제거합니다. 70년대에 소련이 40% 도달했을 때 미국은 중국과 손을 잡고 미중 수교를 합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에 일본이 소니나 반도체 전자회사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했을 때 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무력화시키게 되죠. 세 번째 국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2010년에 이제 미국 GDP 40% 도달함에 따라서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갈등 이슈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오늘날의 미중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중국은 2021년에 미국 GDP의 80%에 육박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GDP의 64%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중국의 GDP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미국의 압박의 결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40% 룰이라는 것들이 지금 중국 현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이 이 미국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하지만은 일본과 소련의 경우를 보면은 중국의 운명은
거의 결정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중 간의 경쟁은 상당히 좀 심각하고 갈등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테크놀로지 경쟁의 핵심이 이제 반도체인데 오늘 이야기가 맞닿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 문제의 현실을 보면은 지금 SRAM, DRAM, 그다음 낸드 플래시 등을 보면은 이제 세계 최고의 강자는 대만하고 한국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첨단 산업에 대체로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이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컴퓨터 칩들은 대체로 이제 한국하고 대만이 이제 선두주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0개, 300개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 반도체도 상당히 새로운 반도체죠. 신행 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반도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중 간의 경쟁이 반도체에서 보면은 신행 칩에 대한 생산을 중국이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죽여버리는 간단한 방법은 신행 칩을 중국이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중 간의 경쟁은 바로 이 반도체 경쟁이라고 했을 때 이 공급을 그 반도체라든지 신기술을 공급을 하는 나라와 공급을 하지 못하는 나라를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고 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같이 가는 나라와 따로 가는 나라들이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이 같이 가는 나라와 따로 가는 나라들을 우리가 디커플링이나 블록화라고 하는데 디커플링이나 블록화에 따라서 새로운 질서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신냉전 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냉전 체제는 글로벌 공급망에 따라서 블록화한 국가들이 대립하는 양상,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신냉전적 질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에서는 치포 페퍼라고 하는 게 2022년에 이제 결성이 됐는데요.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이 4개 국가가 이제 반도체 동맹을 형성하게 되죠. 뭐 동맹이라는 말을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 반도체 협력 조직을 이제 동맹이라고 하는 이유는 너무나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치포 페퍼에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 계열에서는 세계 압도적입니다.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역량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떤 나라도 향후에 근미래 안에 따라올 국가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 메모리 계열의 한국의 압도적인 능력을 이제 치포 안에서 더 발전시킬 수가 있지만 문제는 이제 아까 발전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반도체 장비 부분에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피포, 체포 안에서 이렇게 해결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포, 페포는 향후 신냉전 체제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냉전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저께 한미 간의 산업부 장관 간에 이제 그 합의가 있었는데요. 그 한미 동맹을 공급망 동맹이라고 했고 그 핵심이 이제 반도체와 AI 협력에 기반한 이제 반도체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 동맹 관계를 군사 안보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술까지 넘어가는 동맹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술이 대단히 중요해지는 거죠. 미국의 바이든이 했던 말이 이제 기술이 안 보이고 안보가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술이 경제이면서 기술이 또 경제가 기술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경제, 안보, 넥서스 개념이 나오는 것이죠. 이 넥서스 개념에 따르면은 기술 자체가 경쟁하거나 대립하는 국가에게 기술이 이전됐을 때 그것이 안보 역량과 결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라든지 반도체, AI 기술이 적대하는 국가에게 이제 이전이 됐을 때 그것이 이제 군사 안보적인 역량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적대 국가의 안보 능력을 향상시켜 주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이라든지 컴퓨터, AI 같은 기술들이 적대하는 국가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자유주의 체제를 가지지 않은 반자유주의 국가군인 중국, 러시아, 시리아, 이라크, 북한 같은 나라들에게 기술 이전이 안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제 국제 질서를 재편시키는 것이 현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신냉전 질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여기에 대항하는 방식과 그다음 미국이 여기에 대항하는 방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등장할 때 뭐 두 가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뭐 우스갯소리로 축구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오늘 핵심 주제는 이제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제조 2025라는 것들을 이제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같은 이 반도체 기업들을 의존하지 않고 중국이 자체적으로 자금률 70%를 확보한다라는 것이 중국 제조 2025였고, 그다음에 35년까지 중국의 기술의 세계 기술 70%를 이제 중국 기술로 대체한다는 2035까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국 지금 반도체 기술의 현지소는 지금 작년 3월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28나노미터 이상, 그러니까 28나노, 29, 30 이렇게 범용 칩의 생산에 집중을 하는 경향으로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28나노미터급 이하로는 중국이 기술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고백과 같은 건데요. 따라서 향후에 이제 중국이 이 이하 기술로 가기는 상당히 이제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이 중국이 이제 반도체 생태계 5.0을 이제 완성하는 시점으로 잡았지만은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 제조 2025도 실패할 것이고, 따라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은 한국과 같은 나라들을 격려하면서 이 욕망을 이제 충족시키는 전략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미국은 지금 현재 많은 부분에서 이제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 재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 벌어지는 그 양상들을 리쇼링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탈냉전 세계 시기에 우리가 생산, 투자, 기술의 모든 것들이 국경을 넘어서는 부분으로 옵쇼링 됐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해외 생산 기지를 이전해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 글로벌 경제 침체, 그다음에 감염병, 전염병 사태 등등에 의해서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나오면서 국경의 장벽이 높아지게 되죠. 따라서 보호무역주의도 등장하게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 이제 외국으로 갔던 기업을 불러들이는 것을 우리가 리쇼링이라고 합니다. 옵쇼링했던 기업들을 불러들이는 리쇼링이라고 하는데, 리쇼링의 특징적인 게 모든 외국에 갔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대적인 국가에 갔던 기업들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가로 보면 이제 중국에 갔던 기업들을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리쇼링을 하고, 리쇼링한 기업들을 이제 자유주의 국가로 가는 거죠. 대만의 기업 TSMC는 일본으로 간다든지 네덜란드는 우리나라로 온다든지 해서 자유주의 국가들끼리 리쇼링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쇼링 과정이 글로벌 공급망을 획기적으로 재편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어서 브랜드 쇼링, 엘라이 쇼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것이고, 또 우리 운명과 결부된 게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인태 전략이라고 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 이제 실행되면서 많은 부분에 이제 그 미중 간의 새로운 대결 구도의 정치 안보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을 경제적으로 보면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있죠. IPEF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IPEF는 이제 경제적으로 이 새로운 디커플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레이트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그레이트 디커플링은 대결별을 의미합니다. 대결별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인프라라든지 무역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자유주의 국가끼리 이제 세계의 경제적 구조와 조직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IPEF입니다. 여기에는 그 그레이트 디커플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게는 수출입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방식도 이제 제의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 AI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중국의 역량을 상당히 높이 치고 있는데요. 근데 중국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독재 체제를 만드는데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디지털 권위주의 혹은 디지털 레닌주의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권위주의 자체가 이제 자유주의를 위협하는데, 그 이유는 디지털 권위주의 자체가 이제 인터넷 기반이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터넷 분리시키거나 웹메일 계정을 분리시키거나 전화선을 끊어버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공급망을 분리하는 방식도 고려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IPEF의 그 기억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기술과 AI,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연결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이제 코드 블럭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코드 블럭 자체가 중국을 겨냥하는 안보 동맹이라고 하지만 그 사실 여기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을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하려는 것이고요. 여기 아까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양자 커플팅에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가 이제 양자 암호 통신 분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이 기술은 코드 국가 간에만 공유가 되기 때문에 코드 블록 자체가 공급망과 결정적인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도 이제 미국의 전략 속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의 기반, 그다음 AI와 반도체에 기반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이것을 이제 업그레이드된 자유적 국제 질서라고 올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자유적 국제 질서는 중국과 같은 이 질서를 수정하려고 하는 자들을 국제 질서에 배제시키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이제 뭐 요약하자면 향후에 미중 대결을 중심으로 한 기술 경쟁이라는 것은 기정학적 방식으로 기술 재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지정학이란 말을 썼지만은 기술에 기반한 정치, 기정학이죠. 기술에 기반한 경제, 기경학입니다. 이게 기반해서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질 것인데 여기에 이제 한국의 운명이 상당히 그 중요하게 이제 결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약간 임팩트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양자과학 기술이 있다라는 측면이랑 그다음에 이런 자유주의와 권위주의의 이 진영 논리에 의해서 결국 양자과학 기술도 비슷한 방식으로 동맹이냐 협력이냐 또는 이제 상대적 적대이냐의 문제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기술이 발전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사이버 보안적인 위협을 누가 더 이제 가하고 그걸 이제 활용하느냐의 문제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 배경이 잘 설명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이진우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님께서 네 이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하고 같은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미국의 경제 안보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국이 이제 핵심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또 일부 기술에서는 미국을 이미 추월했다는 평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안보 전략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제 안보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 보면 집권 초기 때 보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 부과 대상을 크게 늘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2018년도 1월 달 보면 관세 부과 대상이 0.2%에 불과했었는데 2018년도 11월 달이 되면 65%, 약 300% 이상 여러분들 부과 대상을 늘리게 되고요. 그리고 관세율도 3%에서 24%까지요. 8배 이상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고율의 관세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집권 말기가 되면서 화웨이 5G 통신 기술에 대한 제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지 못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대로 또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면서도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AI 기술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규제를 확대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법안이 이제 칩스 법안 그리고 IRA 법안을 들 수가 있는데 저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의 부가 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 구축되어 있는 현재 이 미국이 치러야 될 대가가 상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은 제가 봤을 때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보호무역주의로 가다 보니 세계 경제 전체가 악화되는 모습도 나타났었고 실제로 미국하고 중국의 교역량을 살펴보시면 2018년도, 2019년도에는 16% 이상 여러분들 이제 무역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2020년도부터 보면 무역이 원래 복구가 됩니다. 교역량이 복구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살펴봤을 때 미국하고 중국에는 상호 의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칩스 법안하고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유탄을 맞은 것은 한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중국산 소재, 부품 그리고 뭐 기술 사용된 경우에 제한을 두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한국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장의 60%가 중국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그 유탄을 한국이 직접 맡게 되는 그런 좀 부분들이 실제로 존재를 했습니다. 물론 2년 연장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지금 문제를 비껴나가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미국과 중국 뭐 고래로 표현한다면 두 고래 사이에서 한국이 실제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미국하고 미중 수출 비중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중국 이렇게 수출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1, 2가 중국하고 미국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상당합니다. 어떠한 이제 기술 동맹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것보다는 어느 한쪽에 기술 동맹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덩치를 좀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고래 사이에서 새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새우가 고래만큼 체급을 키우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진우 패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양자 과학 기술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들도 사실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국제 정치라던가 이 사이버 안보의 측면에서 양자 과학 기술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기술적인 문제 해결 또는 기술을 통한 어떤 공격성만큼이나 여러 방면에서 좀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폴의 이예림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AI 컨텐츠 플랫폼 회사이고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펄리시나 이런 법제적으로 어떤 것들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정세는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는 실질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기업들과 그 AI를 만드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관련돼서 굉장히 AI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양자도 비슷하게 겪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초기 기술이 들어갈 때 보면 사실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AI가 지금 저희도 많은 기업들과 협력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 보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못한 채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양자와 AI 부분의 이런 신기술들을 대할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들도 같이 돼야 되겠지만 어떻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도 같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논의들에 대한 부분들에선 실질적으로 제가 기업들과 함께 어떤 솔루션을 개발했을 때 느꼈던 좀 한계점이나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고 게임 전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사실은 말씀만 들어도 양자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실 텐데 뭐 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양자과학 기술이 발전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영역이 바로 미디어 콘텐츠 영역이라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좀 제가 이 기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느끼는 바로는 최근에 이제 게임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게임 용량이 점점 커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예시로 최근에 여러 국가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면서 국위 선양에 널리 일조한 시프트업의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가 떠오르더라고요. 스텔라 블레이드가 화제가 됐지만 또 여러 화제 중에도 또 하나의 화제거리가 여성 캐릭터의 머리카락이 몸을 투과하지 않는다. 단순한 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폴리곤과 용량이 들어가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 그리고 게임 용량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추진하고 있는 게 고성능 기기는 집에 두고 이제 휴대폰이나 저사양 컴퓨터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그대로 하는 듯이 실행은 고성능 기기에서 하고 화면과 입력은 또 저사양 기기에서 할 수 있도록 분리시키는 클라우드 게이밍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봤을 때 양자 과학 기술이 활성화됐을 때 게임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고, 또 이제 일반적인 미디어 콘텐츠의 용량보다 VR 콘텐츠의 용량이 한 7, 8배 많다고 하는데, 그런 VR 기술도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콘텐츠 분야에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 같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특히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 내의 계정이나 혹은 게임 내 시스템 안에 개인의 결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개인의 결제 정보가
이제 뭐 보안 문제로 뚫리게 된다면 곧바로 이제 재산상 피해로 이렇게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양자과학기술과 그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그 러프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제가 이르지 못해서 그 오기 전에 그 국정원의 사이버 업무 보안 규정이랑 그리고 양자법 지금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만 그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 왔어요. 그 사이버 보안 업무 규정은 뭐 기존에 이제 공공기관 등의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규정을 해놨는데 사실 양자과학 기술이 상용화되는 경우에 기존의 보안이라는 게 거의 무력화되는 정도에 이르고 새로운 양자암호 등의 새로운 보안 체계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것 관련해서 이제 사이버 보안 업무 규정을 비롯한 뭐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제 규정들에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이버 보안이 준비하는 내용도 좀 당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특히 또 그 사이버 안보 교육 또한 사이버 보안 업무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좀 그런 측면에서 사이버 안보 교육 전문가 여기 또 옆에 전문가분들이 계시지만 사이버 안보 교육에 관한 부분도 좀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좀 들었고 양자법을 살펴보면서는 뭐 당연히 신산업이니까 지능 위주의 내용만 나와 있는데 그 지능 위주의 내용의 구체성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뭐 저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종합계획에는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있다 손쳐도 뭐 클러스터의 조성이나 같은 부분은 이제 뭐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국공유재산의 대부와 관련된 뭐 그런 부분이 개별적인 그런 다른 법률에서의 보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에서의 보완도 같이 맞춰 나가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또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공개법 같은 그런 그 양자과학기술의 대두와 관련해서 좀 정비돼야 될 부분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또 통합적으로 좀 다룰 수 있는 혹은 뭐 양자법에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좀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좀 확충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뭐 생각들을 가지고 왔고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또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화하는 경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보충적으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 우리나라 인터넷 관련 규정이나 혹은 뭐 게임 산업법 같은 경우에는 보안과 관련해서 뭐 고시로 특정 보안 프로그램을 쓰면 된다 이렇게 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처럼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식의 보안을 취해야 된다라는 규정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좀 추상적으로나마 그런 보안 문제에 대한 부분이나 그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도 양자법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초점을 가지고 다른 분들의 얘기 잘 듣고 보충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양자과학기술에 관심이 가지게 된 게 제가 작년에 그 과기부에서 양자과학기술 관련된 기술 영향 평가에 잠시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자과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이버 업무를 오늘은 제안을 해서 하긴 했지만 양자 문화에 대한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뭐 초저주택 관련돼서 주식 시장이 들썩거리거나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사실 이 디지털 디바이드를 좀 넓히는 측면에서 양자과학 기술이 활용될 수도 있다는 측면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특히 사이버 안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라던가 또는 이제 생명과가 직결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걸 강조해서 오늘 다룬 거여서 이 부분을 좀 가만히 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 그래도 발제를 해주셨던 유아영 부소장님께서 그래도 또 추가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그러면 그래도 될까요? 네, 그러면 네, 이창범 네. 네, 고문님 얘기해 주시면. 아닙니다. 네. 설명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양자가 시대가 열리면은
블록체인이 다그 블록체인이랄까 그 무슨 뭐 암호화폐가 다 무력화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살려다가 지금 안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떤 좀 답을 주실 수 있을지 답을 안 주셔도 돼요. 저는 지금 답을 못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답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진우 강사님께는 아까 이제 저는 국내에서도 그런 언론에서도 많은 말씀들 하죠. 우리가 어떤 진영에 한쪽 진영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시중 표현으로 하면 양다리를 거쳐가지고 줄다리 얘기를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표현상으로는 참 좋죠. 실현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근데 국제 질서가 과연 그것을 허용할 것인가? 지금 신냉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진영에 끼지 않고서 과연 우리가 새우가 고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이제 85% 목표가 85%, 과학에서 85% 목표라고 하는 엄청난 점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2% 차이인데 지금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85%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 뭐 따라가려고 하면 가랭이가 찢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제 그 진영에 끼지 않고서 그러면 그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미국이 우리한테 어떤 기술을 선뜻 줄 것인가, 공유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그 어떤 이 국민적 어젠다로서 양다리를 거쳐서 우리가 줄다리기 얘기를 해야 된다. 옛날에도 우리가 그러지 않았느냐, 역사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그런데 지금의 옛날하고 이제 많은 다르지 않아서 과연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이화영 그 부처님도 하나만 대한 질문이 길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 보면 이제 그 사이버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 양자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기술 간의 이제 그런 어떤 그 형평성보다도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목전에 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 투자를 해가지고 국가가 다른 부분과 달리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영 부소장님부터 답변 될까요? 네, 먼저 그 블록체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우리 가상화폐 제 주변에도 산 분들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근데 약간 개념이 다른 부분입니다. 블록체인화 되어 있는 거는 인증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다 블록해서 갖고 있는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게 기록이 남는다는 거. 예, 기록이 남는다는 거고 그 지금 양자에서 쓰는 부분, 기존 지금 암호 체계는 RSA를 가지고 서로 통신하거나 뭐 공인 인증하거나 뭔가 이제 일어나는 부분들을 그렇게 암호화를 쓰는데 이게 깨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랑은 좀 다른 양자에서는 그러니까 단편적인 기술만 하는 게 아니라 행렬이나 이렇게 소인수 분해 같은 이런 부분들이 2차, 3차 계산이 가능해지면서 이거를 대응하는 게 좀 약간 용어가 달라요. 양자가 퀀텀에 관련된 이제 퀀텀 큐비트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원래 이제 퀀텀 비트가 양자 비트를 퀀텀 비트로 하기 때문에 그걸 큐비트라고 하고 우리 그냥 일반 컴퓨터는 비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양자 암호는 PQC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양자 내성 암호를 따로 이렇게 해서 해요.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하는 암호화하고 여기서 양자 컴퓨터에서 양자에서 하는 암호화는 좀 약간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내가 지금 사서 양자 컴퓨터가 이제 상용화가 되고 하게 되면은 얘가 안정성이나 이런 게 조금 보장이 될까 하는 거는 이 블록체인화 되어 있는 돈들이 가상화폐들이 이동하거나 이럴 때는 문제가 생기죠. 예, 그때 관련돼서 내 돈이 나에게 안 오고 다른 쪽으로 흐를 수는 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쓰는 지금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렇게 하는 그것과 뭐 RSA에서 지금 있는 그런 거하고 약간 이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사셔도 된다. 지금은 양자 컴퓨터가 일반화되는 부분들이 아직 사실은 보안업계에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들어도 상당한 먼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냐면 여러 가지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 기술과 그거를 그러니까 유지하려면은 컴퓨터에서 과도한 그 발열되는 게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그거를 감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나머지 그
극정밀한 부분들에 대한 그 반도체 기술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초정밀 그런 계측 기계가 됐을 때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용화하는데 소형화가 되면서 이렇게 보급이 되는 부분들이라 이 부분들이 지금 할 수 있지만 우리가 AI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의 어떤 GPU 서버의 어떤 비용적인 것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화에 쓰고 싶지만은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처럼 약간 양자 컴퓨터도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이제 두 번째 이제 정부 입장 전략도 투자하니까 정부도 하고 싶죠.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오랫동안 했던 보안업계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정부가 원하는 방향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냥 기조를 말씀드리면은 미국과는 다르게 IT 기술이나 이런 어떤 뭐 국가 전략 사업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예산을 이제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 100억이라는 게 있어요. 100억에 굉장히 작은 어쨌든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좀 소액이긴 하지만 100억이라는 캐파가 있을 때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양자나 뭐 이제 AI나 뭐 이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이거를 개발한다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보안이나 이런 영역, 소프트웨어 영역에 있어서는 한 70을 가져간다고 하면 예산에 국가 예산에 보안의 영역은 3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산업화가 되고 뭔가 하려고 하게 되면은 먼저 이렇게 붐업을 시키고 진흥을 해야 돼서 굉장히 이 70%의 이제 캐파에 이제 들어가야 뭔가 안정적인 개발과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보답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이제 그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이제 오랫동안 개발하셨거나 이제 갖고 계신 분도 외국의 자본에 대한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 게 보안 시장의 가장 큰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안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우려하면서 공유를 하면서 같이 이제 기술을 발달하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조나 영향력이 그렇지 않아 왔는데 안 했는데 갑자기 중요는 해서 이만큼 50대 50의 비중으로 주고 싶어.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손해 보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실제로 부처에서 논의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이제 예산적인 부분들에 대해 애로가 있었던 걸로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기조 갖고 싶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숫자로 반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안이라는 영역은 굉장히 인력도 그렇지만은 투자되고 있는 부분은 실제로 매우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고 앞으로 이 부분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려면은 이런 보안이랑 영역을 지금은 후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많이 밀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가야만 더 큰 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산업업계에 계신 분들에게 어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이진우 박사님. 가능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근데 지금 기회인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아직 개발 중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국내 산업 이제 양자 기술 산업에 조금 투자를 해서 채굴 좀 키우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양자로 인해 보안 위협받는 사건과 사례가 없어요. 아직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 그런 어떤 피해를 입은 사건이 아직 없고 초기 단계 양자 관련한 기술, 과학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아까 이화영 부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관련해서 뭔가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엄청난 인프라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자들이 이런 걸 구축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아까 차문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잠재적 위협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이 양자 전용 통신 위성을 발사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자로 모든 디지털 인프라가 전환되는 데 대비하는 거죠. 아까 피터 쇼 알고리즘 얘기를 했죠. 소인수 분해해서 그게 뭐냐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서명 인증을 파괴했어요. 붕괴시켰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RSA, 기존의 공개키 기반의 암호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은 일부 연구자들의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상용화되고 일반인도 사용하고 사이버 범죄자가 이걸 활용하게 될 때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각국에서 양자 전환 계획들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정부도 양자 내성 암호 개발 비롯해서 양자 전환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과기정통부가 발표했죠. 관련 입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는 건데 이게 전부 R&D 예산하고 직결돼 있어요. 이것을 늘리면 아까 전략적 투자 그러니까 당위성을 얘기하셨는데 더욱 많은 예산 투여되는 그렇지 못한 게 아쉬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두 마리 그 큰 고래에 쫓아갈 수 있는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죠. 아직도 굉장히 이제 출발 단계인데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출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합니다. 일단 조금 더 추가 혹시 추가 발언 하실 분 계실까요? 아니면 대표님, 어펄 대표님 추가 발언. 지금 저는 아무래도 AI 쪽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 양자에서의 미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실제로는 지금은 AI가 신기술에 속했었고 과거에 양자처럼 언젠간 올 거야라고 생각했던 이제 ML에서 근데 사실 그 영역을 이제 챗GPT가 바꿔주면서 그런 모멘트가 생기면서 화두가 됐듯이 양자도 어느 순간에 어떤 대중적으로의 공감을 얻는 시기가 왔을 때 그때는 또다시 이렇게 모두 다 관심을 갖는 시기가 올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사실 이제 제가 체감하는 이제 산업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나 우리 기업들에 보면은 대부분 저희가 기술에 대한 걸 논의를 하고 싶거나 딥하게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사실 중견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자체 개발자들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기술에 대한 거를 그걸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술에 적용하는 DT를 갈 수 있는 그 전환의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한 것들이 저는 좀 브릿지 역할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AI가 유행이어서 이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브릿지가 깨지면서 그냥 이벤트성으로 끝나거나 이제 그게 과거의 메타버스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양자도 저는 비슷한 관점에서 이제 신기술을 데리고 올 때 어떠한 부분들에서 결국에는 빅테크가 나 미중이나 이런 결국에는 패권으로 우리가 좀 위치는 그리고 인프라는 적을 수 있지만 또 저희가 또 저희 같은 AI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화해서 사실은 그것들을 경쟁력 있게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다각도로 가는 전략이 가면 사실은 저희가 몸집으로 싸워서 인프라로 그거를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어떤 뭐 양자 부분과 AI 부분도 동일하게 다양한 다각도로의 전략을 펼쳐서 사실은 메인 서비스를 만들면 그것들이 사실은 지금 AI도 모두 다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인터넷이 처음에 시작됐던 것처럼 저희도 이번에 AI가 시작되면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도 글로벌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는 걸 보면 이런 양자도 결국에는 이런 시장들에 대한 저희가 이런 관심과 이해도가 있을 때 궁극적으로 기회가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사회자긴 한데 제가 이 양자과학 기술에 이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이고 신흥 기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핵심과 신흥 기술들이 다른 데에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던가 이런 인공지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데이터 처리라던가 이런 부분에 아주 베이직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응용 기술이어서 이제 저는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주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이제 일본 등이 이제 저는
이쪽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약간 정말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최근이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하마스 건에서 인공지능이 분명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그 살상 무기로 활용되는 것을 금지시켜 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타겟팅돼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 양자를 통해서 기업의 기밀이라던가 또는 국가 안보에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보 시설에 대한 그 정보라던가 탑시크릿들이 유출되는 경우를 잠재적 가능성이라고는 했지만 그 경우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저는 이 뭐라고 할까요? 국가 전략으로서의 기술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그 스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적용됐었다가 좀 약간 혼란도 왔었죠. 데이터가 트래픽이 터져서. 그리고 최근에는 그 사이버 보안 관련돼 가지고 해킹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대법원 같은 경우도 북한에 공격을 받아서 그런 부분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특히 이 한반도 상황 또는 국제 정세 상황을 보면은 이 사이버 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 단순한 이런 어떤 정보를 탈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혼란을 야기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려스러운 목소리와 함께 이 기술을 좀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것들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더해서 제가 양자과학 기술 관련된 그 포럼에 참석했을 때 정말 흥미로운 게 뭐였냐면 양자과학 기술을 활용한 카메라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뭐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뭐 해킹돼서 이제 개인정보나 사진 같은 것들이 상당히 유출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카메라들을 지금 이 휴대폰에는 바로 적용하지 못하지만 국가 인프라에다가 깔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킹되지 않는 이제 안전한 디지털 경제, 안전한 디지털 그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게 이제 저는 주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왜 그럼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슈퍼컴퓨터는 약 1만 년 걸리는 거를 양자 컴퓨터는 다 100초면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의 발전의 방향에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양자 과학 기술과 융합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에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약 개발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부분 인공지능과 결합이 돼서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양자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서 이 사이버 안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에 내가 인터넷 뱅킹 하는데 불안하면 누가 그 거래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신뢰할 수 있는 양자 정보가 되는 것이 저는 이 디지털 사회의 안전 그리고 디지털 사회의 그런 신뢰를 확보하는데 정말 중요한 배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네. 혹시 그 추가로 코멘트 하실 분 계실까요? 이철우 변호사님. 네. 그냥 그 국가의 정책과 법제 차원에서의 그냥 제 인상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그 제가 느끼는 신산업 분야의 특성 중 하나는 기술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된다는 것 같습니다. 뭐 AI가 특히 그런데요. 뭐 인공지능이 뭐 그 기술을 더 가지고 있는 업체가 더 빨리 개발을 하고 그야말로 이제 독점이 심화되면서 이제 뭐 지금 시총 구조가 재편됐는데 12 중에 10개의 기업 중에 5개가 이제 뭐 반도체, 뭐 클라우드 관련 기업이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 점점 이제 기술을 가진 기업이 더 빨리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낮지는 않은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업이든 정부든. 근데 이제 그 비율이 낮지 않다는 것보다 GDP 대비 비율이 낮지 않다 높다는 것보다 어쨌든 선진국에 대해서 절대적인 투자량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기술이라는 게 그렇지만 3등 4등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10대 과제 중 10대 과제를 과기부가 선정하고 그중에 하나가 또 양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선 이런 10개를 또 다 같이 잘 키워보자 하고 잘 분배하는 게 아니라 뭐 기간을 한정해서든 아니면 주제를 더 좁혀서든 정말 전략적 투자의 차원에서 투자의 절대량을 선진국에 비할 정도로 늘리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에 의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 양자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게 다른 과학 기술이 기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지만 좀 그러한 부분에 다른 10대 과제의 과학기술 분야보다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비율뿐만이 아니라 그 투자의 절대량 측면에서도 좀 그 앞서 나가 있는 주자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되고 아까 말씀 또
주셨지만 또 이게 그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잘 인지를 해서 좀 한 몸이 돼서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양자법 개정안이 통과된 걸 방금 봤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보안 관련해서 좀 기술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양자법과 같은 법제도 계속 다듬어 나가면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양자과학 기술 했을 때 정말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적성국이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적성국의 어떤 침략에 대비해서 또는 어떤 사이버전에 대비해서 탐색을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죠.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들이 이 양자과학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사이버 테러를 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장우석 교수님께서 북한과의 한반도 이슈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좀 추가로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북한 문제는 안보 문제라기보다는 신냉전이라는 구도 속에서 최근에 이제 북한 문제를 사고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공급망과 관련해서 그걸 좀 새롭게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밀접한 관계로 가고 있고 한미일 관계 밀접한 관계로 가지고 가고 있어서 신냉전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뜯어보면은 지금 신냉전을 이용해서 국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국가는 이제 북한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이제 북중러 간의 관계를 북한하고 같이 가느냐 하면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은 북한과 중국의 1년 무역액이 한국과 중국의 일주일 무역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사이라는 것은 대단히 상호 의존적이지만은 국민들이 느끼는 이념적 거리감이 이제 그것을 압도해 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걸 놓치게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술 문제와 모든 문제에서 이 신냉전 체제라는 사고를 갖게 되면은 현실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이제 현실을 만들게 되는 셈인데 그 사고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련해서 양자역학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 양자역학이 우리 생존과 생활 문제와 실제 세계와 결부된 것은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이 양자역학을 우리 삶과 연결시키기에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풍토들에서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 제도가 가진 나라들이 이제 양자역학을 빨리 수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기존의 반도체라든지 AI 기술이 뛰어난 나라들이 이것을 빨리 발전시키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만 AI와 사이버 부분에서 이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이 빨리 도달했다는 것을 보면은 이 정치 체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외난된 말씀이지만 전 정치학자로서 이 양자역학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렉산더 웬트라는 사람이 이제 10년 전에 이제 국제 정치학의 구성주의에서 이제 양자역학을 가지고 이제 국제 사회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관점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 뉴턴적 물리학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던 아주 고정된 세계라고나 할까요? 그런 역학에서 바라보다가 불확실성, 불확정성, 그다음에 세계를 하나의 새로운 양자적 구성으로 보는 관점 대단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오늘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많이 흘러가는 데 대한 좀 우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많은 부분이 뉴턴적 물리학의 기준에서 인간 사회를 설계했다면은 양자역학은 새로운 방식의 인간 세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이 양자역학은 기술과 물리학의 세계라기보다는 철학과 인문학의 세계에 빨리 덫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인문사회 분야에서 양자 세계에 대한 이익론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새로운 방식의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여기에 기반할 때만 기술적으로 좀 더 확실한 방식의 세계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게 기술에 인간이 종속되는 부분으로 간다면 그 좋지 않은 미래죠. 따라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변의 학대, 그 중에서도 인문학적 고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사실은 이제 기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계속 등장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사실은 각각의 단별적인 어떤 뭐 AI법, 뭐 양자에 관련된 뭐 양자법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렇게 신기술, 뉴 테크놀로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예측하고 대응해야 된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이제 몇 번 처음에 했을 때가 좀 그렇지 두 번, 세 번 다가올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정하고 좀 같이 논의를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단별적인 이슈적인 이런 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면은 앞으로 그러면 모르는 법들에 대한 게 또 서로 계속 상충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안보적인 국가적인 영역에서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것들은 보안에 있어서 아키텍처가 굉장히 중요하고 고민을 많이 하듯이 알고리즘도 어떤 뿌리가 되는 어떤 기술이 근간이듯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모두가 좀 약간 고민을 해서 다각도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을 논의를 하고 아니긴 하지만은 뭐 이렇게 사이버 안보 기본법 안 아니면 다른 명칭의 법, 신기술에 대한 대응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좀 모아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기본 틀은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좀 의견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논리학에서 철학에서 발달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진짜 진정한 어떤 인문학적 우리 삶에서 굉장히 그 철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사람 간의 어떤 열정적인 토론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런 세션이나 이런 토론 문화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이 굉장히 전문적이지 않아도 그리고 분야에 있다 보면 또 이렇게 있곤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 없이 말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플로어와의 소통도 상당히 잘 됐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청년들이 말하는 말이 티키타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흥미로운 질문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블록체인 관련돼서 뭐 암호화폐를 사야 되냐라는 이런 흥미로운 질문도 해주셨고요. 네.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추가로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 네. 소속과 이름을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안뉴스의 김경애 기자라고 하고요. 그 말씀해주신 내용들 중에서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뭐 양자법에 보안을 좀 더 구체화해서 넣어야 한다라는 것과 다각도 측면에서 전략을 짜야 한다라는 그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그 이진우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새우의 몸집을 키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자체의 그런 몸집을 키워야 한다라는 그런 게 조금 핵심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조금 실질적인 얘기들을 좀 듣고 싶거든요. 이게 주제가 사이버 안보잖아요. 사이버 보안이고 그래서 이 양자 기술이라는 게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 일단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그 진취적인 이제 실제로 제시돼야 될 부분이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무슨 투자도 중요하고 뭐 인력 양성도 중요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물질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실질적인 얘기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양자 전문가분들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아까 이제 AI 여기 이혜림 대표님 얘기처럼 그 실질적 그들의 그런 난제들, 그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좀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 다음에 이게 정치적인 부분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런 스탠스를 취한다라는 그런 내용, 좀 실질적인 내용들을 듣고 싶은데 이게 너무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와닿긴 하지만 너무 좀 원론적이고 좀 추상적인 얘기들이 좀 있어서 저는 좀 실질적인 그 안보 차원에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사실은 온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면 예,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하다면은 아까 국가 경쟁력을 조금 키우고 입장을 좀 더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ASML도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ASML이라고 하는 반도체 부분에 있는 필수 그 이제 반도체를 세공하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 회사인데 우리가 원래는 MS나 구글이
플랫폼에서 굉장히 이제 세계 탑 1, 2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아까도 기초 연구, 과학, 기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한 게 우리는 뿌리에 대한 투자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으로 갖고 가는 기술들이 정말 컴퓨팅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걸 혁신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라도 무기가 있다면은 우리나라는 어디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그 어떤 거에 나와도 쓰일 수 있는 공통 분모가 되는 그 기술력의 하나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하게 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걸 뿌리를 바탕으로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뿌리가 되는 사업을 키우지 않았다는 점, 이게 굉장히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갖고 가면은 매우 좋죠. 다른 거를 다 이렇게 살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그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어떤 방향성에서 뭐 다른 거 다 고루고루 잘하면 좋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탑이 좀 이렇게 있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지정학적인 특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포지셔닝이나 이런 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때는 처음에는 국가적인 어떤 많은 지원과 투자가 전폭적으로 좀 많이 필요해요. 약간 상대적으로는 다른 기업에게는 조금 약간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의 기술이 있다라면은 정말 그 대한민국의 이름을 두고 키우는 장기적인 국가 전략 사업으로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과 사이버 안보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너럴하고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들로 쭉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양자 관련돼서 제가 애틀이나 이게 기타 이제 실제로 PQC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연구진 분들이 안에서의 이야기를 뭐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크게 가슴 아픈 부분, 힘든 부분들이 하나가 뭐냐면은 기술에 대한 어떤 정말 우리가 이제 윈도우에서 보여지잖아.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했는데 이거를 상용화할 수가 없어요. 상용화할 수 없는, 개발한 사람들, 왜 내가 예쁘게 만들었어요. 뭔가를 잘 만들었으면은 알리고 싶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잘 썼으면 좋잖아요. 할 수가 없는 가장 아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으면 그 할 수가 없는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내가 언제 알 수가 없는 리미티드의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해서 시범적으로는 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까지 손에 닿지 않는 거죠. 그게 되려고 하게 되면은 정말 믿을 만한 이제 기술을 정말 믿을 만한 기업이 붙어서 같이 이거를 해줄 수 있는 토대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라는 부분.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나라가, 국가가 그 기술에만 계속 지속적인 어떤 투자를 2000년도, 3000년도, 1000년도 계속 할 수 있는 게 사실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의 기술이라는 어떤 원리, 시장 원리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제가 뭐 부족하지만은 첨언해서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좀 약간 애둘러서 이렇게 말을 하자면은 있어도 여러분 우리한테 손에 쥐어지는 데까지 그것조차 그 용이하지 않은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왜랄까 하는, 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라고 하는 거는 좀 약간 여러 가지가 있죠. 제도적인 게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그 내가 했던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관련된 뭐 특허라는 법도 있고 국가기술에서 이제 지원해가지고 한 사업들에 대한 R&D 사업들에 대한 뭐 소유권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직에 계신 분들이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안보적인 측면을 고민 안 한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예를 약간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펌웨어단에서 정말 개발을 하고 하시는 분들은 30년 차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이 그런 아키텍처에 대한 이제 눈과 해안이 이제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 기술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어떤 로직을 잘못했을 때 이 차가 어떤 식의 문제까지 있을지를 아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을지를 압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않은데도 그걸 그대로 하는 기술자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 귀 기울임, 그분들이 뭔가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좀 더 우리가 좀 잘 이제 들으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양보적인 어떤 부분들의 구멍이 나거나 뭔가 이렇게 미흡한 부분들에 좀 더 실질적으로 다가가서 움직일 수 있는 뭐 법이든 정책이든 아니면은 예산이든 실질적으로 뭔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약간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현재 상황은 제가 듣기로는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기술 영향 평가에 참여했었는데 기술 영향 평가에 가시면 철학과 교수님도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법학 전공자들도 오시고 실제로 양자 과학 기술을 전공하신 분들도 옵니다. 근데 이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게 되면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의나 어떤 현황 같은 것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황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에 이제 차문수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양자 문화, 양자 과학이 정말 중요하다면 이 양자 과학 기술과 관련돼 있는 타 학문과의 연계나 교류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인공지능이 뜨기 시작하면서 정말 핫해진 이슈 중에 하나가 윤리이고요. 인공지능 윤리를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돼서 유럽에서 법령을 또 통과시켰던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과학 기술에 대해서 특히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은 전자정부 1위입니다. 정말 잘하고 있죠. 디지털 경제에 관련해서도 항상 선도적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양자과학 기술이 낮은 단계에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유출 그리고 인터넷 정보에 대한 무결성이라는 것이 훼손되는 문제, 그리고 디지털 문서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다가올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암호화폐를 공격해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 핵무기 같은 걸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준이 만약에 양자과학 기술이 보편화되기 시작해서 인공지능만큼이나 또는 북한이 그런 쪽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특히 자기 북한과 좀 친한 국가의 친교 국가와의 교류를 좀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강화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에 미친 영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자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늘자 뉴스였죠. 제가 비스텝이라고 이제 부산과학혁신원에서도 요거 몇 개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양자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과학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관련된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 민간에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지자체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자과학 기술이 국가 전략으로서 정말 중요한 기술이고 그것은 결국에 첨단 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비하는 하나의 방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